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2020년 RCEP 타결될까? 타결 그리고 신남방 정책, 2020년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무역 정책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RCEP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어렵죠 단어가. 그냥 RECP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RCEP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 지역 내, 권역 내에 포괄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동반자가 되자 하는 협정인데요. 자, 이 내용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는지 라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CEP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6개 나라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타결이 되어가고 있다. 타결된 게 아니라 아직은 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15개 나라가 협정문에 서명을 했어요. 오케이, 우리 이거 진행합시다. 근데 한 개 나라가 아직 보류 중에 있어요. 그 한 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왜 그런지 그런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EP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공식적으로 타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물론 인도만 예스 하면 됩니다. 근데 인도가 아직 서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골자는, 이 논의는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만 가지고 봐도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RCEP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15개 국가가 우리 이거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인도가 어떻게 이 타결을 같이 할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RCEP에서 빠지게 될지, 아니면 서명을 더 지연하면서 타결이 안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RCEP은 기본적으로 거대 FTA다. 거대 FTA다. 그럼 먼저 FTA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FTA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있다. 그냥 가정을 단순화해서 일본이 미국에 도요타 자동차를 100만 원에 수출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를 100만 원에 수출을 해요. 근데 자유무역 협상, 자유무역 지대가 없다면 둘 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의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는 110만 원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일본과 미국만 FTA를 체결해버리면 우리 양국 간에는 서로 관세 안 받아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되니까, 일본은 100만 원에 여전히 수출을 하고 한국은 110만 원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 자동차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FTA, 이거를 RTA라는 표현도 씁니다. Regional Trade Agreem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Free Trade Agreement라는 표현도 쓰죠. 자유무역주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제통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끼리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을 실행하는데, 그 경제통합의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FTA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가장 낮은 단계가 FTA인 거예요. 경제통합에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FTA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FTA 체결한 한칠레 FTA를 비롯해서, 그죠? 한미 FTA, 나프타도 그거죠. 노스 아메리칸 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근데 이 나프타를 폐기하고 미국은 TPP에서도 빠져나오고, 이런 움직임을 이미 보여왔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왜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바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죠. 이건 자유무역주의, 그렇죠? 관세를 없애자라는 건데,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이 되어 있으니까, 멕시코와 미국이 무관세로 거래하다 보니까 자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안 짓고 멕시코에 짓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TA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리쇼어링 정책에 어긋나요. 리쇼어링이 돼야 제조가 활성화돼야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미국 경제가 도약하니까 활성화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뭐냐면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끼리는 그 무관세로 해 라는 약속이고 그럼 하나의 결합이 됐잖아. 이 결합이 된 마치 무역이라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나라죠. 근데 이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미국이 하나의 나라처럼 관세 없이 수출입하겠다 했는데 이게 FTA이고 대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도 우리 똑같이 매겨주자. 역외 공동관세. 이게 한 단계 나아간 경제통합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 여기서 그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물건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여기서 더 뭐냐면 역내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생산 요소로 하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인력의 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도 미국에서 일하고 미국 사람도 일본에서 일하는 자유롭게 노 비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 그리고 노동의 이동. 이런 이동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까지 협상을 하면 이렇게 나아간 공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공동시장. 그래서 이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커먼 마켓이라고 합니다. 주로 비교를 한다면 이 공동시장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랑 좀 유사합니다. 주로 비교한다면 대표적인 예가 EEC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역내 공동경제 정책을 경제 정책도 같이 세워요. 이건 굳이 따진다면 기획재정부가 하나인 거죠. 굳이 따진다면 이 국가들끼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EU예요. EU.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여기서 학교 다니나 여기서 학교 다니나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나 영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일을 하나 조건이 다 똑같다는 거죠. 비슷한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통화까지 일치시킨다면 돈까지 똑같이 만든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로존이죠. 그러니까 EU와 유로존은 다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EU와 유로존은 다르다. 그러니까 영국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영국은 파운드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EU에서 이탈하기가 더 유리한 나라인 거였죠. 되셨죠? 그러니까 브렉시트는 EU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유로존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통화까지 일치시켰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하나였다면 통화정책까지 일어나 하니까 하나의 중앙은행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ECB죠. ECB, European Central Bank.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일치시킨다. 만약에 정치까지 일치시킨다. 뭐예요? 대통령을 하나로 뽑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EU가 유로존이 대통령까지 똑같이 뽑는다. 하나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경제통합의 레벨이 있는데 그 경제통합의 레벨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FTA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꺼리면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죠. 물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분업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수출하기가 더 좋아지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열등한 열위에 있는 그런 산업이라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농산업이죠. 농산업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표방하면 중국산 농산물이 더 저렴하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더 보호되기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2020년 가장 중요한 경제적 현안, 제가 주목한다면 농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미 경제전망 강연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대 FTA가 체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WTO로부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쌀에 대해서 513% 관세를 부과했던, 홍삼에 대해서 750% 정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이 관세율을 낮춰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RCEP이란 이제부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RCEP은 자, 아세안 10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아세안에다 3개 국가를 더하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더하기 3. 이 국가의 연합 체계가 많아요. 그리고 RCEP은 여기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더한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조금 비슷하게 TPP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RCEP은 아시아 중심인 거고요. TPP는 환태평양이에요. 환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을 주위를 두고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아메리칸 대륙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TPP에서 빠졌죠. 당선되자마자 다음해인가요? 빠졌죠. 나 그거 싫어. FTA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에서 TPP를 리드해왔던, 중국을 빼고 리드해왔던 오바마의 정책의 영향도 있었겠죠. 이거는 오바마의 성과야. 내가 굳이 왜 TPP를 이용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오바마의 작품이니까 나는 빠질 거야. 트럼프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 리드해서 TPP,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가 있었다면 중국은 RCEP을 가지고 방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TPP에 있었던 호주, 뉴질랜드가 RCE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TPP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과 함께 가자. 그런데 RCEP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RCEP을 추진하는 것, 중국 위주의 이런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는 것,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EU 같은 것을 또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만드는데 미국이 좋아해야 나빠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압력을 가하겠죠. 누구를? 미국 편에 있는 나라들을. 일본, 호주, 뉴질랜드들한테 압박을 하겠죠.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그리고 인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PP는 이런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다면 RCEP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근데 이 형성된 과정에서 이 미국은 이미 빠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RCEP에서는 이 애들도 몇 개를 포함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는 압력이 같이 가해지면서 이 RCEP, 2020년 RCEP의 실질적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인도입니다. RCEP에 해당되는 나라가 16개국인데 인도가 들어가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 RCEP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기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협력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어요. 인도는 아직 협정문 타결에 참여를 다 했지만 향후 추가 협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인도는 중국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건 중국 위주의 경제 협력 체계인데, 만약에 거대 FTA가 체결이 되면 중국산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농산물이, 경쟁력 있는 공산품들이 인도에,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열어놓으면 인도 시장이
크게 붕괴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염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어 가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RCEP에 참여하는 이 16개국 거대 경제 대국,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인구 대국, 시장, 부상하는 나라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건데 인구가 전체 약 36억 명, 절반 정도 되죠. 그리고 교육 규모로 보면 세계 교역량의 약 30%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GDP에서 약 32%.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이유는 뭐 별게 아닌 그런 거대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안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파급 영향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RCEP 협정문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떤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최신 무역 규범을 확립합니다. 전자상거래라든가 지재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RCEP 영내국으로의 한류 컨텐츠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상당한 기대가 있다. 다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RCEP 테마주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죠? 네, 굳이 주식으로 연동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무역 원활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통일한다든가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편의성이 증대되고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원산지 표기 의무를 준수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서비스 및 투자 규범도 개선됩니다.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되고 이런 것들이 더 자유화되고 투자 보호 규범이 확보되니까 국내 핀테크, 금융, 통신 서비스 산업 이런 기업들의 진출의 기반이 훨씬 더 크게 마련되는 거죠. 우리의 강점이 있는 영역들의 수출이 상당히 기대가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남방 정책, 이 정책의 핵심국과 관계를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세안이라든가 그 밖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남방 정책, 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IP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 나라들에 대한 이 신남방 정책의 추진과 그것을 통한 투자 그리고 수출 이런 수혜가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기대 효과라는 것이고요.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이죠. 여기서 이것이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양호하는 수준이 다자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 간의 FTA와는 또 차이가 있어요. 개별 국가 간의 FTA는 더 타이트하게 협상을 체결할 수 있지만 다자 간의 협상은 조금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두가 만족하는 조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수준이 낮게 되면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증가할지, 후생은 얼마나 증가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높게 형성될수록 우리의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연출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특히 우리 세계의 경제는 2020년에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는 2019년이 저점이고 20년, 21년 반등하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진국들은 더 깔아앉고 신흥개도국들이 뚜렷하게 반등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흥개도국, 이 반등하는 신흥개도국들 중에서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가장 높은 친구들이 다 아시아 국가에 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들만 들여다보면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죠. 보시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 정말 많은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대외 의존적인 성향은 있지만 좀 더 부상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의존도를 높여 나간다면, 수출 의존도를 높여 나간다면 이 반등하는 구조에서 우리나라도 회복될 가능성,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게 연출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시점적으로 상당한 기대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이 2017, 18년처럼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때 RCEP이 타결되고 이렇게 된다면 기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20년, 21년은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이 RCEP의 기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된다는 것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기회가 있겠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 말레이시아, 이 IPM 국가, 이 국가를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의 타결 속도가 굉장히 가속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RCEP은 다자 간의 FTA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다자 간에 우리 요렇게는 합시다라는 조약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또 각 국가, 개별 국가 간에 또 FTA를 체결해 나감으로써 더 많은 신남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와 2006년에 FTA를 발효했다면 인도와는 세파를 체결했고 2010년에 발효했죠. 베트남도 2015년에 발효했는데 뭐 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세파 실질 타결을 선언하기도 하면서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가장 먼저 협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요. 또 이 RCEP의 또 중요한 기여 혹은 특징이라고 본다면 일본과 함께 어우러지는 FTA가 최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일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FTA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또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또 기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것들은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기대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0년 어느 정도의 완만한 회복세, 반등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RCEP 타결에 따른 기대가 반영되는 것이다. 물론 이게 무산되거나 뭐 인도가 빠진 채로 진행이 되거나 하면 또 다른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RCEP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RCEP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파급 영향이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